조세 저항이 시민들의 구체적인 액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저 지지율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가 심리 측면에서의 조세 저항을 보여준다면 납세자 연맹이 오늘 시작한 서명운동은 본격적인 저항의 행동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늘 긴급히 만나서 이번 연말정산에서 드러난 문제를 4월 법 개정 후에 소급해서 해결하기로 했지만 불붙은 불만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새누리당의 내분도 연말정산 파동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슬람 국가 IS 가입을 타진한 기록을 남기고 사라진 17살 김모 군의 행적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경찰은 김 군이 누군가에 납치돼 사라졌을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거름을 뿌린 곳에서 자란 극단주의 단체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월 21일 수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둘러싼 불만 여론이 폭발할 조짐을 보이자 새누리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오늘 급하게 만났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여론의 압박을 받는 새누리당이 주장한 4월 법 개정 후 소급 적용을 결국은 수용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면 된다는 것이 어제까지의 당정의 태도였지만 어물쩍 넘어가기가 어림없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당내 계파 갈등이 연말정산 문제를 두고 오늘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회에 나간 중계카메라 연결해서 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곽보아 PD. 예, 우선 당정 협의에서 어떤 내용이 결정됐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당정 협의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정은 일단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부담이 일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1인당 15만 원, 3인 이상 2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기존의 자녀 세액공제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폐지됐던 자녀 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도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노동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항목이 적어 사실상 싱글세를 낸다는 논란이 있었던 독신 노동자에 대해서는 현재 12만 원인 표준세액 공제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12%인 연금보험료 세액 공제도 확대했습니다. 당정은 이 같은 보완책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이르면 5월에는 해당자들이 환급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집행된 일을 새로운 법에 따라서 고쳐서 집행하는 것, 이걸 소급이라고 하는데요. 올 4월에 세법을 고쳐서 이번에 집행된 연말정산을 소급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는 원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 초반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현재 연말 정산에 반대하면서 소급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었는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정부 발표대로 갈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강력한 시정 내지는 여러 가지 아침에 저도 회의에서 얘기했습니다. 원점에서 문제를 고려를 해달라라는 강력한 요구를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입법권을 행사해서라도 도와드리겠다. 정부로서는 법을 집행하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법에 따르면 굉장히 환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또한 최 부총리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연말정산 방식이 바뀌면서 올해 체감 세부담이 늘어난 것일 뿐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의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국민들이 실제로 계산해서 작년과 올해 총액을 비교하고 있으니 체감이 크다는 말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막았습니다. 오늘 당정협의는 어제 최 부총리의 긴급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불만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새누리당이 요청해서 만들어진 자리였습니다. 결국 당정협의 결과 새누리당은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는 핵심 요구를 관철했습니다. 예, 새누리당의 친박 대 비박 갈등, 오늘은 연말정산 문제를 가지고 이 갈등이 재현됐군요. 네, 오늘 아침 있었던 당 최고중진 연석회의가 충돌의 무대였는데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친박 이정현 의원이 맞붙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것이 증세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더 걷어내게 한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유지를 하고 그렇게 거친 돈은 또 이렇게 어려운 쪽 사람들한테 덜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 또 혜택을 가게 하는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 있어서의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정말 정부 부처는 정부 정책을 발표함에 있어서의 홍보에 대충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율 관계는 너무나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지금 이정현 최고가 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에서도 9,300억 원의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을 설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냐 아니냐를 떠나서 세금을 더 내는 국민들은 이거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조건입니다. 이어 친이계 의원들도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도그마에 갇혀 있다 보니 세부담이 늘었는데도 증세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번 연말정산 같은 편법 증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부 측을 질타했습니다. 정병국 의원도 현장에 나가면 담뱃세 올린 것이나 연말정산 바꾼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다며 결국 꼼수 증세라고 국민이 바라보는데 문제가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예, 야당은 주로 어떤 점을 지적했습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성남 민심을 무마시키려는 미봉책이라고 평가절하하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민들의 거센 분노를 잠시 회피하기 위해서 분납을 하겠다, 해주겠다, 또는 간이 세액표를 개정하겠다, 이런 조삼모사식의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당정협의라는 그런 밀실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긴급히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국회를 속였든 세수추계를 잘못했든 정부의 책임인데 그 책임과 수습을 국회에 소급 입법해달라고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수 민주연합 대변인은 세수 부족을 소득세 인상만으로 해결하려 꼼수를 벌이다 이런 일이 발생한 만큼 법인세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세금에 반대하는 심리와 운동을 조세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조세저항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고 정권 교체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논란의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은 조세저항의 후과를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근대헌법의 토대가 된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의 탄생은 조세저항이 권력을 굴복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215년 영국의 존 왕은 귀족들에게 무리한 세금을 부과해 반발을 샀습니다. 왕은 귀족들의 압력에 못 이겨 왕을 포함해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이 적힌 문서 대헌장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왕의 권한은 축소됐고 의회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도 왕실의 재정 위기를 덜기 위해 서민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처럼 조세저항으로 시작된 소용돌이가 권력을 무너뜨리는 데에까지 나아간 경우가 역사 속에는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부가세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인상해 정권 붕괴를 자초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1997년 일본 정부가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리자 일본 경제는 곧바로 침체됐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가 물러났습니다. 2010년에는 간 나오토 총리가 소비세 10% 인상을 언급했다가 그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했고 뒤이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 역시 소비세 인상을 시도하다가 2012년 말 결국 자민당에 정권을 내줬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이 박정희 유신 정권의 무덤이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부가세 도입 당시 세율은 지금과 같은 10%였고 도입 다음 해인 1978년 총선에서 박정희 공화당은 사실상 패했습니다. 유신 정권에 대한 불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지만 부가세 도입으로 인한 체감 물가 상승이 서민들의 등을 돌리게 했다는 설명이 많습니다. 부마 항쟁과 12.6 사태, 즉 유신 정권의 붕괴는 그 다음 해의 일이었습니다. 최근 연말정산 파동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담배세와 주민세 인상에 이어 연말정산을 통해서도 사실상의 증세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에 세금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최저치를 경신하고 보수 언론들도 질타하는 상황은 일종의 조세저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오늘 13월에 세금 폭탄, 근로자 증세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하면서 조세저항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상위 1% 부자들에게 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부자 증세를 제안해 한국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13월의 세금 폭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올해는 환급액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돈을 토해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 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 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서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규정입니다. 다들 이해가 잘 되시는 게 중요하죠.
실제 연봉 3천만 원 정도를 받는 미혼자는 올해부터 근로소득세를 90만 원 이상 내야 하는데 전년보다 17만 원 이상 세금이 늘어난 셈입니다. 또 출산 공제와 다자녀 공제가 폐지되면서 연봉 5천만 원인 기혼인 직장인의 경우 자녀가 2명이면 세부담이 15만 원 늘어나고 자녀가 3명이면 세부담이 무려 36만 원 증가합니다. 다 좀 이해가 잘 되시는 게 중요하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협의체 민보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당대표 후보 3사람을 불러다 놓고 일종의 합동연설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건 한국 정치 사상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당대회 분위기가 오죽 안 뜨면 이런 좌담회까지 열었겠나 하는 측면도 있지만 신선하고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국회의원들 못지않은 정치 전문가들이 바로 보좌관들이기 때문입니다. 분위기가 밋밋했던 문제만 해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훈 PD가 보도합니다. 박 후보께서는 친노 개파 척결로 연일 맹공을 하고 계신데요. 정작 박 후보께서 과거 원내대표 선거에 이해찬 당시 당대표 후보와 연대해 이박 담합이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지금 비판하고 계신 개파 정치를 특히 친노 진영과 하신 건데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 1,200여 명이 모인 보좌진 협의회가 오늘 국회에서 당대표 후보자 초청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당대표에 출마한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후보는 보좌진 협의회 회원 가운데 300여 명이 2월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전국대의원 자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만큼 답변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 가운데 그 보좌진 출신들이 아주 많죠. 그런 분들일수록 아주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의정 활동을 더 유능하게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가까운 분들 가운데서도 뭐 이광재 전 지사 그리고 또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는 모두 노무현 의원의 이제 보좌관 출신이죠. 다들 아주 그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정치인으로 이렇게 뭐 다 컸고요. 로텐다홀에서 여러분과 함께 밤샘 농성을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3가지를 무서워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보좌진 그리고 우리 당직자 이 박지원의 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저의 감사의 마음은 양무 민보협이면 필시무민주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당 혁신 방안을 묻는 질문에 새 후보는 하나같이 국회의원 후보 공천혁명을 강조하며 특정 계파가 공천권을 휘두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공천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두겠습니다. 유권자한테 충성해야지 밥을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략공천에 대해선 이인영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무엇보다 공천혁명을 하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그 반복되는 전략공천 분명히 없앨 거고 신진은 진입이 쉽게 다선은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전략공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전략공천조차도 그 선정 기준 그리고 새로운 후보의 선출 방법을 미리 투명하게 결정해서 시행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좌진 협의회는 후보자들에게 민감한 질문도 던졌습니다. 언젠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조금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가지는 제가 안 합니다. 하나는 선정적인 막말 경쟁으로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 이런 건 저는 안 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부메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깜짝쇼도 저 잘 안 합니다. 정치 상업주의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의원직 사퇴는 저는 여의도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2년도 4월에 초선
국회의원이 되었거든요. 그해 6월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9월에 제가 대선 후보가 됐는데 어떻게 의원직을 사퇴합니까? 그건 뭐 사실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총선에 출마하지를 말았어야죠. 저는 이해찬 대표의 제안을 받고 오직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 길로 나갔습니다. 당시 이해찬 대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꼭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주최하는 후보 토론회를 연 것은 전례 없는 시도입니다. 신기남 선거관리위원장은 최고위원 후보 8인 좌담회도 개최해 줄 것을 보좌진 협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여야 의원 142명이 일본의 평화헌법 구조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문서를 노벨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헌법 구조를 바꾸려 하는 데 대한 반대 운동의 일환입니다. 일본 헌법 구조는 국제 분쟁의 수단으로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서 일본 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헌법 구조에 노벨 평화상을 줘야 한다는 움직임은 작년부터 일본 안팎에서 있어 왔습니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의 오늘 국회 기자회견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일본 평화헌법 제9조를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일본과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국제 평화를 수호하는 길이라는 인식하에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으로서 노벨 평화상 추천 서명운동을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다만 노벨 평화상은 인류 평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조직에 한정한다는 노벨 재단의 규약에 따라서 2004년부터 10년 넘게 평화헌법 구조 수호 운동을 벌여온 헌법구조회와 2013년부터 평범한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평화헌법 지키기 서명운동을 전개해온 다카스 나오미 씨를 공동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추천서와 서명부는 노벨상 추천. 박근혜 대통령이 다닌 성심여고 주변에 화상 경마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농성이 1주년을 맞았습니다. 경찰이 새해 들어 마사회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였지만 대표적인 친박 인사 현명관 씨가 회장으로 있는 마사회를 얼마나 건드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용산 주민들의 일년을 성지훈 PD가 돌아봤습니다. 작년 1월 22일 서울 용산구 성심여자중고등학교 인근 도로변에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한국마사회가 막권 장외발매소 용산지사, 즉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을 작년 설 이후로 미루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1월 24일 입점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였습니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1년간 이 지역 주민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천막을 지키며 화상경마장 개장을 막는 농성을 해왔습니다. 천막 노숙 농성 1년을 맞는 오늘 화상경마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마사회가 입점을 포기할 때까지 농성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14년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6월 달에 마사회 기습 개장이 있었고, 그리고 그 7월, 8월, 9월 그 석 달간의 그 개장, 그리고 말도 안 되는 10월 말에 그 평가단의 결과를 받으면서 저희는 정말 그 2013년 5월에서 시작한 여정을 지금껏 600일이 넘도록 이어오고 있고 천막 농성이 이제 한 해가 됐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또 우리 주민들의 삶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지난 1년간 마사회와 주민들의 다툼은 첨예했습니다.
마사회는 작년 6월 주민 22명을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용산경찰서에 형사 고소했고 11월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가압류 신청까지 냈습니다. 주민들도 마사회가 경비 용역업체를 통해 일반 폭력과 성폭력 관련 전과자들을 채용, 입점 찬성 집회를 여는 등 조직적으로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경비업법 위반과 집회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마사회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마사회 용산지사 사무실과 경기과천의 본사를 압수수색한 후 용산지사가 용역경비원에게 화상경마장 반대 집회나 찬성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등 경비업법상 금지된 행위를 지시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후 주민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마사회는요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앞에서는 뭐 변하는 것 같이 하면서 뒤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지금도 찬성 서명을 받고 있고 또 뭐 상생연합회라고 거기에 계신 몇 분을 또 다니면서 지금 뭐 그런 찬성 서명도 받고 이렇게 한다는 정보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사회는 언제라도 지금 주민들이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사회는 작년 10월에는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그 결과에 따라 입점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민대책위 측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평가위원회 구성을 마사회가 주도하면서 주민대책위는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로 평가위원회가 시행한 여론조사가 편파적인 문항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경마장 800m 이내 거주 주민 315명 가운데 72.7%, 학부모 159명 중 84.9%, 성심여중고 학생 172명 중 84.8%가 입점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사회는 이 같은 여론조사가 포함된 평가위의 결과 보고서를 두고 부정적 인식이 높았지만 관찰조사 결과 경마장으로 인한 실체적 위험은 없었다며 정식 개장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마사회 임시 개장에 대한 평가는 그거는 사실 옳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좋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주민들과의 마찰로 정식 개장이 뒤로 미뤄지고 있지만 마사회는 정식 개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마사회는 경기도 구리, 충북 청주 등지에서 화상경마장을 신축하거나 확장 이전하겠다는 계획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정치 조직 이슬람 국가 IS의 문제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는 사실, 터키에서 사라진 김모군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에서 크게 진전된 건 없었습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터키에서 사라진 김모군에 대해 경찰은 실종이나 납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인이 주도하에 킬리스로 이동하고 호텔을 스스로 찾아간 점, 부모와 동행자에게 핫산과의 만남을 감춘 점, 동행자를 따돌리고 호텔을 이탈한 점 등으로 보아 실종 또는 납치 관련성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과는 김군이 지난해 초부터 IS, 이슬람 국가에 관심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김군이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난해 3월 11일과 10월 26일 IS 가입 의사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김군은 작년 10월 트위터에 IS에 가입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고 다음 날 가입을 원하면 터키로 가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김군은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하산 형제에게 연락하라며 전화번호를 넘겨받기도 했습니다. 김군이 가장 최근에 남긴 글은 이 나라와 가족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김군이 IS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실제 가담 여부는 여전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종자가 IS에 많은 관심을 표명한 다수의 자료가 확인되었으나 실제 가담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 미흡한 부분도 지적됩니다. 경찰은 김군과 함께 터키에 간 홍모 씨 등 주변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김군과 가장 많은 통화를 한 동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힘들어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김군이 IS의 본거지인 시리아로 건너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IS는 일본인 2명을 인질로 잡고 몸값 2억 달러를 요구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중동을 순방하던 지난 17일 IS 척결을 위해 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IS는 주장했습니다. IS 대원들은 72시간 동안 응답이 없으면 인질들을 처형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동영상을 확인했다고 밝힌 시간은 어제 오후 2시 50분쯤으로 기한은 길어야 모레 오후까지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법무부가 올해 주요 정책 방향으로 공안 수사 역량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통해 헌법 가치를 지켰다고 자평하면서 국가안보 위해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재시대 공안대책회의를 떠오르게 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노지민 PD와 이 사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을 강조했는지 우선 설명을 해주시죠. 네, 법무부가 발표한 최우선 과제는 법질서 확립을 통한 국가 혁신 기반 마련입니다. 주요 정책 방향 중에서는 헌법 가치 부정 세력을 뿌리 뽑아서 국가 혁신의 대전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법무부의 첫 번째 정책 과제 내용인데요. 헌법 부정 세력 엄단, 안보 수사 역량 강화라는 표현이 눈에 띄고요. 또 이견이 팽팽한 사안인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헌법 가치를 지킨 수단이 됐다고 규정하면서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에 주력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예, 엄단, 위해 표현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이후에 국가안보 위해 세력을 규정하는 데 자신감이 붙은 걸로 해석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법무부가 매년 공안 정국에 가까워져 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박 대통령 집권 이후 법무부 주요 정책 과제의 변화에 대한 건데요. 집권 이후 첫 연두보고 때의 키워드는 4대약 엄단이었고요. 법질서 확립, 검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예. 첫 해인 만큼 검찰 신뢰 회복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 해에는 공공부문 비리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서 육사지방선거를 앞뒀기 때문에 선거 관리를 강조했고 또 헌법 핵심 가치 정립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당시에만 해도 법무부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 등 헌법의 핵심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면서 다만 북한을 추종하는 등의 행위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헌법 핵심 가치를 사실상 단정한 상태입니다. 헌법 가치 부정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고요. 2년 전 주장했던 검찰개혁 등의 문제는 집권 첫 해가 지나면서 사라져버렸고 해가 지날수록 중요해진 건 공안 수사의 중요성뿐이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주요 이제 정책 과제, 약간 막연한 방향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크게 3가지 세부 과제들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정당 해산 심판 후속 조치 이행을 포함해서 국가 안보 위해 세력을 척결하고요. 공안 수사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반국가 이적단체 해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초등학생 이하의 이른바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헌법 가치 및 준법 교육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공직자 헌법 교육 지원 확대도 같이 강조했고요.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조차 공안 정국 조성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한 게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한 대응 강화군요. 예. 네, 법무부는 불법으로 판단되는 시위나 파업 등에 대해서 현행보다 강한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시위 사범에 대한 삼진 아웃제 확대가 첫 번째 원칙입니다. 지난 2012년 쌍용차 노조 등의 대한문 시위를 계기로 만들어진 거고요. 최근 5년간 시위로 인해서 벌금 이상의 형을 3번 이상 받으면 정식 재판에 청구하는 제도인데 이걸 확대해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시위나 파업이 끝난 뒤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정착시키고요. 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집단 행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헌법상 권리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교수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가 헌법의 가치를 편협하게 해석해서 공권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헌법의 이제 정신을 그런 걸 잘 구현을 하려면은 뭐 사상 및 양심의 자유, 그다음 집회 및 시위의 자유, 그런 기본적인 인권,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본권을 법무부가 잘 보장을 하고 그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사회가 흡수함으로써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뭐 자유의 정도 그리고 인권의 정도를 높여 나가는 방향을 잡아야겠죠. 예. 그런데 국가 공권력을 강화시키고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축소하는 이런 법무행정은 시대착오적이고 앞으로도 계속 공안부를 통한 정권 통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하게 되네요. 예, 지금까지는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였고요. 다른 법조계 소식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예. 대한변호사협회가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어떤 의견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대한변협 관계자가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위원 간의 토론 결과를 밝혔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는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기소도 하기 전에 징계를 신청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절차상의 이유가 있었고요. 또 다른 이유로 어떤 게 있었는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예. 대한변협 관계자는 진술을 거부하도록 조언한 것은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검찰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권영국, 김유정 변호사를 비롯해서 5명에 대해서는 징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변협은 다음 주 상임위사회를 통해서 징계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신영철 대법관 후임을 지난주에 3명으로 추렸는데요. 예.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임명 제청됐군요.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늘 박상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치고요. 투표 결과 가결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예, 지난주에 추려졌던 후보자 3명이 모두 보수 성향이었고 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50대 남성, 이러한 점은 마찬가지였는데 다만 이제 판사 출신이 아니군요. 네, 하지만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어쨌든 법조계 출신인 건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상욱 원장은 그동안 검찰총장 후보군,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설 등 하마평에 자주 오르내린 인물입니다. 경기 시흥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요. 대검 범죄정보관리과장과 공판 송무부장, 서울 북부지검장을 역임한 뒤에 공직에서는 2009년에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사학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을 맡았는데요. 이때 강민구 후보자와 함께 사학비리재단 복귀에 기여했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예, 다음은 국회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의 야당 의원들이 산업부가 보고서를 왜곡해왔다, 이런 주장을 했더군요. 네,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윤상직 장관이 직접 왜곡을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책임을 물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윤상직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현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11월 윤상직 장관의 직접 지시로 소위 해외 자원 개발 현황 및 주요 쟁점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부총리와 장관이 나서서 자료를 왜곡, 가공을 지시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야당 국정조사위원들의 자료 요구를 산업부의 지시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윤상직 장관이 지시했다는 증거는 어떤 겁니까? 네, 산자부 측의 내부 공문이 증거로 제시됐는데요. 직접 그 공문을 보시겠습니다. 예, 이 공문에서 보시다시피 장관님께서, 윤상직 장관을 말하는 거죠. 예. 직접 개정 항목까지 적어주셔서 자료를 재차 요청했다라고 돼 있고, 또 장관님께서 향후 국회 방어 시 본인이 참고할 기초 자료로 쓸 자료라는 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망신을 당했던 자료가 이 보고서에서 나온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국회 현안 질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투자 수율이 참여정부보다 높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되면서 망신살을 당했습니다. 자원개발특위 측은 최 부총리가 왜곡된 산자부 보고서를 참고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뉴스 리뷰 노주민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생명들이 제 스스로를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슬퍼하며 온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젊음을 보고 조용히 함께 우는 나이든 사람인들 없을까? 값없이 살고 값없이 죽기도 하는 세상은 그런 삶으로 가득하다. 그런 세상에 쌀가루 같은 눈이 내렸다. 세상에 시시한 인생 없다. 어디에도 (1월 21일) 뉴스K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